우리 교재 498페이지 기술 능력입니다. 총 20문제고 이번 영상에서 20문제 다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구성은 교과서에서 대부분 문제를 출제를 했고 또 교과서 이외에도 일부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다음 중 1번 문제, 다음 중 산업재해로 볼 수 없는 것. 산업재해가 기술 능력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재해는 사람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기계가 좋으면 뭐합니까? 사고가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도 매년 그 똑같은 산업재해들이 자꾸 반복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이런 게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현장에서 이런 산업재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관리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시라면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산업재해는 그 작업 현장이나 생산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직접적인 일을 하는 근로자분들에게 벌어진 일들이죠.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은 3번 보겠습니다. 중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지나가던 행인께서 부상을 입은 경우, 이 경우는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작업자분들과 관련된 내용이죠. 2번, 재해 예방 원칙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잘 보시면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안전 수칙만 준수했어도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방이 가능했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원료 보관 창고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인화물질에 불꽃이 튀어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원인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원인 계기. 그 다음에 디귿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대책 선정이죠. 그러니까 정답 2번. 어렵지 않죠? 3번은 정보 능력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바로 외워버리세요. 네트워크 혁명과 관련된 법칙들을 설명한 것이다. 카웨 법칙은 4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해설지에 각각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암기를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기술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기술에는 보면 교과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인데 노하우하고요. 노하우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우선 노하우를 볼게요. 노하우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거야. 뭐 공부하는 노하우, 연애하는 노하우, 뭐 이렇게 여행지에 가서 뭐 즐겁게 잘 놀 수 있는 노하우. 이 노하우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특허를 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NC에서 공부하는 노하우. 자, 이런 것들을 특허를 내지 않는, 그냥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한테 체화되는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하우라고 하죠. 그런데 노아이는 이런 거예요. 원리, 뭐 과학, 이런 거죠. 이론, 뭐 이런 거, 이런 걸 노와이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특허권을 수반하지 않는, 이거 노하우죠. 과학자, 엔지니어 등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과학자, 엔지니어 하면 이 과학이 나와서 노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학자, 사람, 엔지니어, 사람 등이 가지고 있는 또 특허권을 수반하지 않는 체화된 기술을 노하우라 한다. 이거 맞아요.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 두 번째 볼게요. 이론적인 지식 나왔다. 이론. 노와이죠. 과학적인 탐구에 얻어지는 기술을 노와이. 과학적인 탐구. 여기 과학자, 과학적인 탐구. 요거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죠. 자, 3번. 원리적 측면에 중점을 둔 노와이.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테크닉 혹은 아트. 테크닉하고 아트는 노하우라고 합니다. 요것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성급하게 풀면 여기까지 보고 원리적 측면에 중점을 둔 노와이. 요거 맞네 하고 뒤를 안 보고 이거 동그라미 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테크닉 혹은 아트는
노하우다. 그 다음에 노하우는 경험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맞죠? 그죠? 기술은 원래 노하우의 개념이 강하였으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 노하우와 노아이가 결합하게 됐다.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아래 보기는 기술 능력의 습득 방법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은 무슨 방법인가?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 친밀감을 조성할 수 있고 시간의 낭비가 적어. 집합교육이 뭐냐면 연수원에 따로 모아두는 거예요. 각각 우리는 신입사원이 되면 여기 저기 이런 곳에서 막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합교육은 한 곳에 따로 연수원 같은 데다 모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근무 현장에서 벗어나는 거죠. 집합교육으로는 기본적 일반적 사항밖에 훈련시킬 수 없다는 반성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눈치를 채기 시작을 해야 돼. 집합교육은 따로 근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는데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다는 반성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즉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거야. 업무 수행이 중단되는 일이 없이. 집합교육, 즉 연수원에서 따로 교육을 하면 일단 업무를 중단시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업무 수행 중단되는 일이 없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태도를 중단됨이 없이, 즉 그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OJT라고 그러죠.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하죠. 정답 4번입니다. 또 중요한 내용 나왔다. 이건 굉장히 좀 필수적인 내용이에요. 산업재산권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중국에서 판매할 메이크업 브러쉬의 태극 문양과 붙으라는 로고. 로고는 상표예요. 상표. 그 다음에 최초로 이런 걸 대발명이라고 하거든요. 대발명을 특허라고 하죠. 최초로 발명한 거야. 특허. 그 다음 동그란 우산을 비대칭으로 만들어 앞의 시야를 확보하고 등에 맨 가방에 비해졌지 않도록 하는 비대칭 우산. 이런 거 실제로 나온 건가요? 괜찮겠다. 가방 안 젖게 하려고 그러면 뭐 뒤쪽을 더 넓게 하거나.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우산을 최초로 발명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산에 있는 일부 기능을 개선을 했어요. 이런 걸 소발명이라고 하죠. 소발명을 실용신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을 의장이라고 하죠. 그 정답은 5번입니다. 밑줄 친 상황 가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건 뭐 교과서에 이렇게 바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과서 밖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상식적으로 풀 수가 있죠. 빠른 유행에 따른 패션 변화와 실용적이고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유행이 올해가 막 3년, 4년가, 그러면 하나의 그냥 공장에서 하나의 그 제품만 계속 생산해 내면 되죠. 그런데 유행이 자꾸 빨리빨리,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그러면 우리는 유연 생산을 해야 되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 새롭게, 그때는 우리가 신제품 개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사실 기술 능력도 보면 경영학이에요. 다음에 생산성 지수를 구하면, 우리는 생산성 지수를 만약에 모른다. 그리고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생산성 지수는 생산 요소 투입 대비 산출물에 대한 지수를 말하는데요. 그럼 투입이 얼마가 됐어요? 8억 원, 6억 2천만 원, 2억 8천만 원, 17억 들어갔습니다. 근데 산출된 건 34억. 그러니까 2죠. 몰라도 NCS 직업기초능력은 설명을 다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조직의 능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밖에서 나오는 문제를 뭐 너무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기술 개발로, 자, 이거 뭐죠? 산업재산권 독점 기간. 여기 보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런 거 다 뭐라고 그랬죠? 대발명이라고 그랬죠. 대발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특허라고 그랬죠? 그리고 20년입니다. 이거 외워야 되겠지, 기간은. 자, 벤치마킹 나왔어요. 벤치마킹 제가 아까 조직이해 능력 그 파트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기술 능력에 자세히 나온다.
그 내용이거든요. 벤치마킹이 뭐죠? 성공자 따라잡기잖아.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벤치마킹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직접 벤치마킹은요, 직접 가보는 거야. 방문. 미국에 어떤 성공 사례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미국 회사를 가는 거예요. 대신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겠죠. 간접적은 뭐냐면 가보는 게 아니라 뭐 인터넷이나 뭐 서점에 있는 뭐 어떤 뭐 자료라든가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자료. 그러니까 시간과 돈은 많이 들지는 않겠죠. 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RA 사례와 같은 벤치마킹 방식의 특징 한번 볼게요. 서울시장이 2015년에 미국 방문 시 뭐 뉴욕 하이라인 파크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이후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했대잖아요. 세계 유사 사례. 그래가지고 뭐 네덜란드 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 해외로 직접 갔구나. 직접 요거죠. 요 방식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자, 그럼 직접 가면 어때요? 필요로 하는 정확한 자료의 입수 및 조사가 가능하겠죠. 직접 가서 보는 거니까. 짧은 시간에 아니죠, 벌써. 2번이네요. 다양한 벤치마킹 대상을 통해 적절한 모델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건 간접적이에요. 그리고 직접적 벤치마킹은 여기는 지금 다양한 벤치마킹 대상을 통해, 이건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서 하면 다양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직접 벤치마킹은 실제로 가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직접 가볼 수 있는 곳, 또 담당자가 오라고 해야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돈과 시간이 많다고 해서 다 가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 벤치마킹은 한정적, 간접적 벤치마킹은 굉장히 다양한 곳을 갈 수가 있죠. 컨택 포인트의 확보로 직접 가니까 담당자를 만나서 명함도 받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벤치마킹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자료의 입수 및 조사가 가능해. 출장이 끝나서 한국에 왔더라도 컨택 포인트 그 담당자 명함이 있기 때문에 연락해서 얼마든지 또 자료 요청할 수 있고 받아볼 수 있겠죠. 이건 직접적 맞아. 이건 맞아. 벤치마킹 수행과 관련된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돼. 직접 가니까 적절한 대상 선정에 한계가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곳을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은.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거 역시 뭐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맞출 수가 있죠. 산소 마스크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용접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분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작업장의 집진장치, 이건 맞네요. 집진장치가 먼지를 모으는 장치잖아. 그러니까 막 먼지가 발생하면 집진장치가 없으면 그게 다 근로자분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먼지 발생할 때 어떤 장치가 다 빨아들여요. 그럼 근로자들이 좀 안전하겠죠. 작업 재료나 조작 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있죠. 뭔가 분진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혹시 분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나? 있으면 변경하면 또 근로자분들께서 먼지로 인한 피해를 많이 안 입으시겠죠. 방음제와 차광막은 분진과는 관련이 없어요. 습식 작업 방법을 건식 작업 방법이 먼지가 더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이 4대 핵심 기술은 4번 우주항공 기술을 뺀 나노, 정보, 생명공학, 인지과학 기술이에요. 외워두세요. 자, 다음 내용과 관련된 기술의 특징. 이거 역시 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 봅시다. 기상과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최근에는 중동 및 동남아 지역으로 도시 자체를 수출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신도시 자체를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뭐겠어요? 건설, 토목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간척사업, 개간사업 등 국토종합 개발사업을 통해 사회 발전을 이루어잖아. 건설, 토목 다 이런 거네. 그죠? 그러니까 주문 생산 위주의 산업이에요. 누가 주문을 해야 생산하는 거죠. 기초소재 산업 아니죠? 경기부양 및 고용증대 효과가 상당히 크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도 뭐 코로나나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뭐 뉴딜 정책, 그러면서 이런 큼지막한 건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경기부양과 고용증대 효과가 크니까.
공해를 유발시키면 공해는 유발시킬 수 있지만 에너지를 뭐 과소비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역과 디귿이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운송비 구조를 가진 공업의 특징, 이거 역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가 원료 산지야. 그런데 시장으로 갈수록 원료 운송비가 커져. 그리고 제품 운송비는 시장으로 갈수록 굉장히 줄어들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들 공장을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공장이 여기에 있을 때는 원료 운송비가 되게 조금 드는 거야. 공장이 여기 있을 때는. 지금 총 운송비를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이렇게 완만하게 늘어나고요. 일단 원료 산지에서 가까울수록 지금 제품 운송비가 되게 조금 드는 거거든요. 총 운송비도 요만큼 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죠? 제품 운송비야. 제품 운송비는 만약에 공장이 여기 있으면 당연히 제품 운송비는 원래 늘어야 되지만 운송비가 또 줄어드네요. 공장이 여기 있고 시장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서 잘 떠올려 봐야 돼. 이게 도대체 뭘까? 예를 들어 볼게요. 가구 같은 거 어때요? 가구는 뭘로 만들죠?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구를 만들어. 그러면 공장을 여기 시장에다 세워놨어. 서울에다 세워놓은 거야. 그러면 원료 운송비가 많이 들겠어요? 적게 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들 거야. 이만한 나무를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뭐 원시림 이런 곳에서 부피와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를 서울로 들여오려고 그러면 원료 운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공장을 산지에 가까운 곳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인도네시아 그 나무를 가져오는 곳에 가까운 곳에 공장을 세워놓으면 원료 운송비는 되게 조금 들겠죠. 이렇게 바로 저기서 요만큼 가져오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가구를 생산을 해냈어. 가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부피와 무게가 가구는 실제 나무에 비해서 줄어들 거 아니에요. 부피하고 무게가. 그러니까 제품 운송비는 점점 줄어들겠죠. 시장에 가까워질수록.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구를 생각을 해서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즉, 이거는 뭐냐면 원료 지향형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장이 이쪽에 있는 거야. 원료 산지에 가까이. 그래야 어쨌든 원료 운송비는 점점 줄어들고 제품 운송비는 이렇게 되고 시장에 가까울수록 제품 운송비는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줄어드니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제품 운송비 비중이 아니죠. 원료 운송비 비중이 큰 산업이죠. 그 다음에 원료의 부패 및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공업이죠. 맞죠? 이 나무를 서울까지 가지고 오는 동안 파손될 수도 있잖아요. 부패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이쪽에 두는 거지. 원료 산지 가까이에. 다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관련 공업으로는 식품, 인쇄, 출판, 의류, 제약? 아니죠.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감소하는 공업이죠. 가구 보세요. 이만한 나무가 요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보세요. 교과서에 보면 산업재해에 대해서 직접적 원인, 간접적 원인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불완전한 행동, 특히 직접적 원인에 보면 불완전한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행동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상태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죠. 자, 그런데 거푸집 안에서 거푸집 고정핀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떨어져서 안타깝게도 숨졌다. 이게 이제 신문 기사 내용에 있는 내용인데 이건 다 뭐죠? 불완전한 행동은 뭐냐면 뒤에도 한번 볼게요. 어쨌든 로프를 4개의 로프를 사용해야 하는데 2개의 로프만 연결했어요. 이건 다 뭐죠? 작업 환경에
결함이 있었네. 그리고 불완전한 상태를 지금 방치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거 쓰고 다니는 사람들 많았고, 마스크랑 비슷하고, 이거는 다 외부에서 먼지나 이런 것들, 뭐, 세균이나 이런, 뭐, 바이러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특히 생산 현장에서는 먼지라든가, 아까 뭐 분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는 거고, 이건 뭐냐면 용접면이라고 해요. 용접을 할 때 보면 많은 불꽃들이 튀고 그러죠. 그걸 막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보안경입니다. 자, 이런 그림과 같은 보호구 착용 효과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협착은 뭐냐면 기계 사이에 몸의 일부가 이렇게 끼는 거예요. 신체 일부나. 그래서 사고가 나죠. 외워두세요, 협착. 그 다음에 전도는 뭐냐면요, 이렇게 뒤집히는 사고예요. 충돌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충돌이고요. 비례는 뭐냐면 낙하하고 비례가 있는데, 낙하는 바로 위에서 바로 떨어지는 거고요. 비례는 뭐냐면 이 비가 비스듬히 할 때 그 비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비스듬히 날아오는 거 있죠. 그걸 비례라고 해요. 근데 얘들은 지금 협착, 전도, 충돌, 비례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장비죠. 보호구죠. 근데 호흡기 질환 예방이나 눈을 보호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 물리적, 화학적 위험 인자로부터 다 그거죠. 불꽃, 먼지, 그 다음 뭐 광선 이런 거죠. 해당되죠. 그러니까 디귿, 리을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하고 18번은 보시면 왜 정부에서 만들어준 샘플 문제 있잖아요. 200문제. 그걸 이제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2015년도에 여러분들처럼 NCS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뭐 저처럼 문제를 실제로 출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술 능력에서는 요런 문제를 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샘플 문제를 내준 게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처음 상태에서 스위치를 2번 눌렀더니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순서대로 어떤 스위치를 누르는가. 일단 이런 문제를 왜 내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이나 뭐 대기업 같은 데 보면 뭐 지사트 이런 데 보면 도형 추리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 보면 기계를 회사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왔을 때 우리가 사실 매뉴얼 보고 기계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교육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뉴얼 보고 기계를 이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을 보고 기계의 위치라든가 이게 작동되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죠. 근데 이런 거는 특히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이공계 학생이든 중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있고 인문상경계 학생들 전공자들도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은 하나씩 한번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 그렇지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대입해서 결과물을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나중에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일단 얘 먼저 한번 해봅시다. A를 거꾸로 해놓은 거 보니까 1번과 3번 기계를 180도 돌려놓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3번은 근데 요 거꾸로 된 AA 하면 3번도 이렇게 뒤집혀야 되는데, 그리고 얘를 볼게요. 얘는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얘는 2번, 4번을 또 180도 회전시켜 놓는데요. 3번을 180도 회전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는 3번은 그대로인데 여기서는 180도를 회전을 시켜놨잖아요. 3번을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3번을 다시 또 돌려놔야 되는데 여기는 3번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 안 맞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얘 볼까요? 얘는 또 이렇게 좌우가 바뀐 2네요. 1번과 2번 기회를 일단 180도 회전시킨대요. 얘 회전되어 있고 이거에 의하면 얘도 2번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얘를 보니까 2번과 4번 기회를 180도 회전시킨대요. 얘 회전시키니까 이렇게 돼 있고 2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180도 회전시키면 다시 원위치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18번도 마찬가지예요. 얘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시되 얘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하나 해보시면 되는데, 자, 3번. 얘들은 지금 다 뒤집혔어. 그러니까 얘부터 한번 볼게요. 얘부터 보면 1번과 2번을 일단 뒤집어 놔. 이렇게 해놨어. 그 다음에 얘를 볼게요. 얘를 보니까 2번과 3번을 180도 얘 뒤집어 놓고 얘는 다시 원상복귀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얘를 보니까 2번하고 4번을 180도 돌려 이렇게 되고 또 원상복귀 돼 있는 걸 또 돌리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서 천천히 해볼 것, 그리고 나중에 속도를 늘릴 것, 이게 바로 17번하고 18번 문제를 푸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을 보면 생산 및 재고 관리, 이거 다 경영학이죠. 경영학 부분에 보면 다 생산 관리도 있으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교과서 이외에 있는 내용인데 몰라도 돼. 한번 봅시다.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자, 일단 기억부터 봐요. 포장 작업장에서는 생선 합리화의 원칙 중 전문화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가 만약에 생선 합리화의 원리를 몰라. 원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몰라. 근데 전문화가 뭔지는 알잖아. 전문화는 특정 영역에 이 업무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사람의 숙련도를 높이는 과정 아닐까요? 내용 한번 읽어봐. 공구 세트별로 공구를 분류하고 담아서 포장하는데 작업 공정을 분류 작업과 포장 작업으로 분업화했대요. 그러니까 분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분류 작업을 하고요. 포장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포장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면 숙련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작업자의 숙련도를 높여 능률적으로 작업하는, 이게 바로 전문성이지. 전문화.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대리점. 공구 세트에 대한 재고 관리 모양은 정량 발주 모형에 해당된다. 근데 정해진 기간마다 공구 세트를 본사로 주문해. 정량이 뭐죠? 정해진 양대로. 근데 정해진 기간대는 뭐죠? 정기죠. 그러니까 안 맞지. 니은 안 맞네. 그 다음에 제조 작업장에서는 공구 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소요 수량과 소요 시기를 계획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제조 작업장 보니까 MRP 기법을 이용하여 자재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M이 매트리얼이에요. 자재 이런 거거든요. 자, 기법이란 건 다 뭐죠? 다 뭐예요? 경영학이든 뭐 생산 현장이든 어느 현장이든 다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호모사피언스들이 무슨 기법을 만들고 찾아내고 개발하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조 작업장에서 자재를 MRP 기법이 있다 그러면 뭔가 좀 프로그램식으로 뭘 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품의 소요 수량과 소요 개발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디귿은 모르겠어. 그러면 니은 들어간 거 일단 지워봐. 이렇게 니은 들어간 거 지우고 기억은 우리가 맞잖아. 그러니까 뭐 기억 들어간 것 중에 디귿도 알아야 되겠다. 어쨌든 이 기법을 해설지에 보면 잘 써놨으니까 그걸 잘 보시고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암기할 것도 없어. 네. 뭐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정책연구개발 보고서의 일부인데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방향. 이것도 사실 교과서 밖의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 현재 중국의 산업구조는 요런 노동력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통해서 경제개발을 했는데 지금 많이 뺏겼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런 걸 하다가 이런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대요. 10년 후에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1, 2년 내로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중국이 반도체든 뭐 자동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뭐래도 좀 1등 하려고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술자도 많이 빼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1위인 것들도 중국에 지금 거의 따라잡힐 정도가 됐다는 얘기죠. 특히 이동통신, 2차전지 등 새로운 산업은 기술 격차가 적어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고급 전문 기술 인력 양성해야 되겠죠.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최첨단이나 뭐 이런 쪽으로. 노동집약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쪽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정답 2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기술 능력 풀어봤습니다.